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분 가운데 한 분 아닐까 싶은데요. 사이다 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네, 성남시장 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고요. 이제 그 다음 선택이 궁금해지는 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남시정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이후에 처음 뵙는데. 그렇군요. 예. 네, 이 방이 또 그 방이라서 맞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네. 경선 후 일단 혹시 없어요? 경선 과정 자체도 나름 격렬했고 또 경선 후는 저는 경선에 참여한 또 하나의 멤버니까 또 경선에 이긴 사람 열심히 또 지원해야 되고 해서 네. 하지만 또 시장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단계로는 그냥 저희가 특별한 역할 없이 경선에 이긴 문재인 후보가 안정적으로 이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저희가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예. 갑자기 지지율 격차 확 줄어들어서 한때 그런 양강구도가 된 적이 네, 있었죠. 그래서 당 원로들이 또 저를 불러서 저녁 같이 하면서 좀 최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뭐예요, 그게? 사퇴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시장직 내놓고? 네네. 저는 필요하면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벌어져서, 저는 가족 회의 다 끝내고,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퇴해서 써놓고, 또 문 후보 측하고 또 나름 얘기도 좀 해서 예.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라 했는데 다행히 사퇴를 안 해도 되게 됐죠. 예. 그러고 양강구도가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며칠 유지되다가 다시 또 확 벌어졌죠. 격차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퇴할 필요가 없어져서 나름 한 1년 동안은 또 먹고 살기는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양강구도가 한 일주일만 더 갔으면 지금 시장이 아니시죠? 며칠 사이만 더 유지됐으면 그러네요. 사퇴했겠죠. 근데 다행히 좀 빨리 정립되는 바람에 제 아내가 대타로 지원하는 것 정도로 끝냈습니다만 안 보이는 속에 상당히 큰 변화들이 준비되고 있긴 했었죠. 그랬군요. 네. 사퇴서를 이미 써놓으셨었군요. 네,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또 어쨌든 핵심 간부들이나 참모들은 또 알아야 되니까 사퇴 준비를 했죠. 네, 네. 방금 그 부인께서는 그러면 좀 많이 도왔나요? 김정순 여사 그분하고 선거운동 많이 다녔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 일부에서는 경선 후유증 이런 얘기 계속해서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한 팀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할 길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아들이 지원 다니고 저는 주로 아내가 많이 다녔죠. 네. 처음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셨는데 일상으로만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시던데. 그러게요. 거기 부인하고도 같이 나오셔서. 네, 매일 아침 뽀뽀하신다는데 맞아요? 아니 그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왜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시나요? 안 하시나 싶어서. 그런 프로에 왜 나가셨어요? 사실 이제 경선 도중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경선 중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사람 떨어질 거다 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설마 청와대에 와서 그거 하자는 뜻은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살짝 좀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나름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하나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볼 때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정치인들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민주주의 일반 논리에 의하면 그냥 월급 받는 대리인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낮은 자세로 섬겨야지. 그것도 임시직입니다. 그렇습니다. 4년 임시 계약직에 불과하죠. 정치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하나 이기적 판단을 하나 한다면 뭐예요? 제가 매우 거칠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이 좀 세니까. 적폐청산 역할 자체가 또 공격수였으니까 맨날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드러운 면도 진짜, 있다. 진짜 저도 인간이다. 네, 네. 그냥 뭐 평범한 인간임을 좀 보여주고 싶었죠. 좋은 기회다 생각됐습니다. 참모나 가족들은 되게 반대했어요. 왜요? 위험하다고. 왜요?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조금만 뭘 잘못해도 예를 들면 뭐 집안에 보니까 외제 뭐가 있더라 뭐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까딱 실수하면 이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해서 대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다 이렇게 다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뭐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한 2번 방송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뭐 벽을 허무는다는 의미에서 네. 정치인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뭐 저도 좀 네. 많아질수록 괜찮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 잠깐 나눴고 네.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 2달 네. 조금 넘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 이상. 네. 문제는 다음이죠. 아직 출발을 못했으니까요. 이제 진용을 갖추고 이제 정책 정리했고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은 기대가 아니라 평가를 시작할 텐데 네네. 아직은 기대를 하는 단계라서 뭐 뭘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국정교과서 중단한다든지 뭐 위안부 재협의 뭐 이런 거 선언한다든지 뭐 성과연봉제 이런 거 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전 제로화 정책을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잘못하기도 좀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돼서 겨우 2달 지났는데 네. 이제 겨우 뭐 과거 경험으로 치면 인수위 운영하고 있을 정도 그렇죠. 타임이라 아직은 뭐 평가하긴 이르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의지나 아니면 뭐 그 진용이나 뭐 충분히 괜찮다고.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사도 저는 과거에 역량 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사적 그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평가해서 역량 발휘할 기회를 뺐거나 또는 뭐 정부가 최초로 진용을 갖추는데 너무 지나치게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좀 과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벌써 2분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뭐 아깝죠. 뭐 그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많은 수의 강요를 임명하는데 뭐 검증 못한 책임을 얘기한다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대로 좋은 사람들 잘 골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5대 원칙, 인사에 대한 5대 원칙으로 자기 발목을 잡았다. 그런 네.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결국은 5대 원칙에 어긋나는 분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음 닥쳤을 때부터 네. 조금 더 진솔하게 대통령 본인이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사실 유감 표명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이거 약속했는데 솔직히 내가 못 지키게 됐다. 뭐 이렇게 했던 게 더 옳았던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때 그런 말씀 잠깐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니 명시적으로 본인께서 직접 유감 내지 사과까지는 없었습니다. 5대 원칙과 관련된. 네.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 수십 년 그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흠없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성직자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웠을 거다? 네, 어려웠을 겁니다. 뭐 골라놓으면 조금 뭐 흠이 있고. 예. 또 원래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많이 깨거든요. 원래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깔끔하죠. 예. 내가 만약 경선에서 이겼으면 네. 대통령 당선됐을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2달 사이 나는 요건 했을 텐데 요거가 왜 안 하지?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건 없고요. 가끔씩은 놀랍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놀랍다. 속도나 강도 측면에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 제일 놀라셨어요? 원전 정책 같은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재협의 문제도 그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점들을 보면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그 정도에 놀라셨어요? 아니, 경선 과정에 이 사이다 발언을 막 내놓으셨던 이재명 시장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 하나요. 하나는 약간 전술적인 건데
그 인사 국면을 돌파할 때 그 상대 진영들에 대해서 예. 좀 낙관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아. 원래 그 물소떼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널 때 작전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 마리씩 건너가면 다 피해도 있거든요. 근데 예, 두 명씩, 뭐 세 명씩 이렇게 소수를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다 보니까 공격이 좀 집중된 면이 있고 네. 또 그런 점이 선의로 믿고 했겠지만 좋아요. 조금 아쉽다. 야당들을 조금 얕잡아봤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짜봐보다는 너무 좀 믿었다. 믿었다. 네, 네. 아. 제가 보는 야당들하고 보통 정치계에서 보는 야당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성남에서 예를 들면 규모는 적지만 어쨌든 지금도 현재 야대고 그 문제를 보면서 성남시 의회는 선의로 자유한국당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선의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 결론은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확실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국민적 상식이나 뭐 대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국민들이 지탄을 받아서 예를 들면 정치적 손실이 있는다는 그런 게 확실하면 예.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또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별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정치 풍토에서는 예를 들면 상식 밖의 행위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손해볼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의석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선거 많이 남았고. 3년 남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를 들면 발목을 잡아서 잃는 것보다는 성과를 못 내게 만들어서 반사적으로 얻을 게 더 많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라면 전략을 좀 달리해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그 협치 내지는 야당과의 관계에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뭐 협치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서로 양보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돌파해야죠. 네. 명확한 과제들은 돌파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야권이 숫자도 좀 많고 지금도 보면 과거 청산에 대해서 범죄 행위 또는 뭐 부패 또 적폐에 대해서 청산하는 작업 자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밀어붙이고 그렇죠. 저항하고 하는데 뭐 도둑이 그 도둑 잡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러나 그걸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죠. 원래 법이란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드는 것인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어긴 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게 그건 민주주의 ABC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돌파해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에 바탕을 둬서 돌파한다. 네. 방산비리 수사 같은 거 착수한다. 네. 또 국정농단 기소 유지에 도움되도록 추가 자료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한다. 이건 대통령이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 그 의석을 가지고 법 통과를 막으면 추경 처리를 막으면 그거는 국민힘으로 어떻게 돌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위 과거 청산이나 또 새로운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법으로 만들기 너무 어렵거든요. 네. 동의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법 체계 내에서 정부의 소위 행정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철저하게 초과근로 단속하고 초과근로 수당을 엉터리로 예를 들면 적게 지급하는 게 대체적으로 현장의 그렇죠. 반응인데 그 철저하게 관리하고 엄벌하고 이러면 노동시간들은 현행 법제에서도 40시간만 제대로 지켜지고 또 예를 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50% 가산임금이 진짜로 지급되면 누가 40시간 초과 근로를 시키겠습니까? 신규 고용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행정입법 재량이 예를 들면 상당히 광범해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쪽으로 그걸 남용했죠. 예를 들면 국민의 권리 또는 뭐 대의에 반하는 걸 막 시행령으로 만들어 시행했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권리와 알겠습니다. 이익을 넓히는 예. 방향으로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국정교과서 같은 거 중단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결단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조치들이 집권 초반에 몇 개 되니까 야당에서는 무슨 시행령 정치냐 네. 이러면서도 비판을 했는데 비판이 있더라도 그건 국민의 힘을 가지고 돌파한다.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 행정의 기준을 만든 거니까 예. 국민을 위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많이 하는 게 맞지요. 수단과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돌파를 해내고 국민 지지도가 더 올라가고 그럼 야당도 결국 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의 저항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국민들은 지금은 계획을 보고 기대를 하면서 소위 국민 지지도가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단계에 간다. 평가 단계 가죠. 예. 예를 들어 내 삶이 좋아졌느냐, 이 사회가 진짜로 바뀌었느냐. 근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세력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않죠. 아까 언급하신 원전 부분도 그렇고요. 또 며칠 전 정리된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정해지자마자 이제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아주 대대적인 공격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전에 한번 이런 공고를 드린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70% 80%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 50% 후반대 정도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반대와 저항을 일부 감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할 일을 꼭 해라. 네. 그게 결국은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국민들이 계속 믿어주죠. 그리고 아무튼 야당 대표들하고도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안 간대거든요. 아직은 뭐 급하지 않는가 보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뭐 글쎄 뭐 야당의 최고 그냥 뭐 거대 야당 대표신데 여전히 과거에 묻혀 계신 것 같아요. 뭐 제가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홍준표 전 지사 덕분에 제가 많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네. 저와 반대되는 정책이 워낙 많아서요. 그러긴 한데 지금도 본질적으로 그 국민들을 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유명해지는 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 니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은 촛불 혁명 국민을 지나면서 진짜 많이 진화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큰 코 다칠 수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시 관련 현안 한 두 가지만 그 고등학교 학생 교복 무상 지원하기로 해서 사업비를 29억 좀 넘게 했는데 지금 여소야대인 성남시 의회가 전액 삭감했거든요. 작년 본 예산에서 이미 삭감했고 이제 제가 추경에 2번을 냈는데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재밌어요. 저소득층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600명분만 빼고 나머지를 삭감했는데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선과 저소득층만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가로등 보수 예산 이런 거 고정비인데 그런 데서 25% 삭감해서 줄여서 그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로 복지 정책 전환하고 가로등 충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예산을 아껴서 확보해서 해놨는데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하자 이런 태도인 거죠. 사실은 이제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한데 그 핑계의 논리도 참 구차하다. 그럼 남는 거 어디다 쓰자는 겁니까? 근데 이번에 또 한번 내볼 가로등 교체에 쓰자는 거겠죠. 그래 옛날처럼 또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남는 거 어디다 쓸지를 한번 제안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삭감하죠. 또 추경 내보실 거다? 제가 경험상으로 우리 성남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소위 이제 거대
야당이 삭감해서 반발하고 그러면 제가 시민한테도 알리거든요. 네. 한 두세 번 지난 다음에 통과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도 뭐 청산에 그 스케이트장 그것도 삭감했다가 좀 사단이 좀 있었습니다. 예. 고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압수수색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러고 나니까 조용히 또 통과됐더라고요. 네. 전에 뭐 학교 창의교육 지원 예산 뭐 200억 또 한 1년 동안 계속 5번인가 부결되다가 결국은 통과됐죠. 시민들한테 자꾸 알리고 시민들한테 아니 이런 거 하는데 반대합니다. 그래도 오늘 저랑 인터뷰한 게 또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테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뭐 이른바 성남의 3대 무상복지에 이번에 추가로 새로 계획을 짜신 게 이것도 좀 독특해요. 군에 입영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충분히 치료비나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보험 보장제를 도입한다. 네. 이거 처음 지금 나온 정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전에 이제 전방 철책 경기하다가 뭐 다리 절단 사고가 났는데 정부에서 정한 보상이나 치료 대책은 일정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한번 그때 듣고 그 사람들이 성남에 또 병원이 있으니까 국군 병원이 있으니까 성남으로 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그것도 젊은이들을 필요에 의해서 데려가가지고 그 과정에서 다치고 죽고 하는데 최종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건 참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라도 최종 보장을 좀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험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입영하는 순간부터 제대할 때까지 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시가 내주는 거고 보험회사랑 얘기가 됐습니까? 네, 뭐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자전거 보험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는 개별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성남 시민 전부는 다 자전거 보험이 들어있어서 어디가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뭐 보험 처리가 되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몇 있어요?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죠. 네. 이것도 역시 예산은 많이 안 들겠네요. 3억 정도니까요. 뭐 1년에 3억이면 1인당 300원 정도니까 군에 가는 청년들 제대할 때까지 만약 사고 당하면 뭐 추가 보상을 받는다. 보상 치료 다 해주죠. 이건 의회가 반대 안 할 것 같은데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성남 시민들, 성남의 청년들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겠지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거니까 저는 뭐 그것도 또 메뚜기도 한 차례라고 당연히 나가야죠. 어디에요? 그건 고민 중이고요. 내부적인 결정은 대체적으로 해가고 있긴 한데 아직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아직도 임기가 1년이나 남았고 저 이재명 시장이 재산은 관심이 없고 재판만 관심이 있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성남시장 3선 도전이냐 경기도지사 도전이냐 서울시장 도전이냐 셋 중에 어디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있긴 합니다. 뭐예요? 그런 얘기 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정치인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하죠. 요구되는 일.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하면 서울시는 나 안 나간다. 맞죠, 그건? 그런 최종의 경우, 그 경우의 수를 물어봐서 그 경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죠. 그건 사실이고요. 어떤 역할이든지 다른 좋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으면 뭘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 역할이 어디가 더 합당한지라는 측면에서 언제쯤 발표하실 겁니까? 제가 9월은 얘기했습니다. 9월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9월 달에 다시 나오십시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공격수였으니까 맨날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드러운 진짜, 면도 있다. 진짜 저도 인간이다. 그냥 평범한 인간임을 좀 보여주고 싶었죠. 좋은 기회다 생각됐습니다. 참모나 가족들은 되게 반대했어요. 왜요? 위험하다고. 왜요?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조금만 뭘 잘못해도 예를 들면 집안에 보니까 외제 뭐가 있더라 이런 거. 근데 저는 까딱 실수하면 이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해서 대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다 이렇게 다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아. 뭐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한 2번 방송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뭐 벽을 허무는다는 의미에서 네. 정치인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뭐 저도 좀 네. 많아질수록 괜찮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 잠깐 나눴고 네.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 2달 네. 조금 넘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 이상. 제 아내가 대타로 지원하는 것 정도로 끝냈습니다만 뭐 안 보이는 속에 상당히 큰 변화들이 준비되고 있긴 했었죠. 그랬군요. 네. 사퇴서를 이미 써놓으셨었군요. 네, 뭐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또 어쨌든 핵심 간부들이나 참모들은 또 알아야 되니까 사퇴 준비를 했죠. 네, 네. 방금 그 부인께서는 그러면 좀 많이 도왔나요? 김정순 여사 그분하고 선거운동 많이 다녔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 일부에서는 뭐 경선 후유증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한 팀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할 길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안지사 같은 경우는 아들이 지원 다니고 저는 주로 아내가 네. 많이 다녔죠. 네. 처음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셨는데 네. 일상으로만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시던데. 그러게요. 거기 부인하고도 같이 나오셔서. 네, 매일 아침 뽀뽀하신다는데 맞아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 왜 제 눈? 프로들이 또 뭐 저를 불러서 저녁 같이 하면서 좀 최후에 데뷔를 해야 되지 않냐? 뭐예요, 그게? 사퇴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시장직 내놓고. 네네. 뭐 저는 뭐 필요하면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벌어져서 저희 가족 회의 다 끝내고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퇴해서 써놓고 또 뭐 문 후보 측하고 또 뭐 나름 얘기도 좀 해서 예.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라 했는데 다행히 사퇴를 안 해도 되게 됐죠. 예. 그러고 난 양강구도가 잠깐 한 일주일 네, 정도 며칠 유지되다가 다시 또 확 벌어졌죠. 격차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퇴할 필요가 없어져서 네. 나름 한 1년 동안은 또 먹고 살기는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양강구도가 한 일주일만 더 갔으면 지금 시장에 안 며칠 사이만 더 유지됐으면 그러네요. 사퇴했겠죠. 근데 다행히 좀 예. 빨리 정립되는 바람에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 가운데 한 분 아닐까 싶은데요. 사이다 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네, 성남시장 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고요. 이제 그 다음 선택이 궁금해지는 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남시장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이후에 처음 뵙는데. 그렇군요. 예. 네, 이 방이 또 그 방이라서 맞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경선 후 일단 뭐 혹시 없어요? 뭐 경선 과정 자체도 뭐 나름 격렬했고 또 경선 후는 뭐 저는 경선에 참여한 또 하나의 멤버니까 또 경선에 이긴 사람 열심히 또 지원해야 되고 해서 네. 하지만 또 시장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단계로는 뭐 그냥 뭐 저희가 특별한 역할 없이 경선에 이긴 문재인 후보가 안정적으로 이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저희가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예. 갑자기 지지율 격차가 확 줄어들어서 한때 그런 때가 양강구도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당 원로 똑바로 보시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시나요? 안 하시나 싶어서 그런 프로에 왜 나가셨어요? 사실 이제 경선 도중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경선 중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건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사람 떨어질 거다 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설마 청와대에 와서 그거 하자는 뜻은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뭐 살짝 좀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나름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하나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볼 때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정치인들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민주주의 일반 논리에 의하면 그냥 월급 받는 대리인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낮은 자세로 섬겨야지. 그것도 임시직입니다. 그렇습니다. 4년 뭐 임시 계약직에 불과하죠. 정치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예. 노력했는데 예. 그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하나 이기적 판단을 하나 한다면 뭐예요? 제가 매우 거칠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로는 말이 좀 세니까. 적폐청산 역할 자체가 또 예.